생명의 증거, 심장박동.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소리가 유지되는 것은 몸속을 흐르는 혈액 때문입니다. 인공적으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수혈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혈액. 수혈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킨 가장 획기적인 치료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1900년 카를 란트슈타이너가 혈액형을 발견하기 전까지 수혈은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혈액형이 다른 혈액끼리는 서로 뭉쳐 수혈할 수 없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죠. 란트슈타이너는 각 세포의 표면에 있는 항원에 따라 혈액형을 구분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혈액형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의 많은 것들이 혈액형의 발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런 혈액형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런 수혈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여러 가지 수술도 불가능했겠죠. 노벨상은 이런 기초과학에 바쳐온 최고의 찬사이자 격려입니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절박한 순간, 노벨상의 혜택은 수많은 생명을 살려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과학자이자 부유한 상인이었던 알프레드 노벨. 노벨상은 그의 짧은 유언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죽음의 상인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과학자 노벨에게 과학은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이었습니다. 노벨의 유언에 따라 1901년부터 지금까지 물리, 화학, 생리의학 세 분야에서 총 558명의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가장 많은 수상자를 낸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가 뒤를 잇습니다. 일본도 16명의 수상자가 나왔지만 한국의 수상자는 아직 없습니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나라일수록 국가 경쟁력 순위도 높습니다. 인류에 공헌해온 과학기술 강국으로 인식되기도 하죠. 노벨의 바람대로 과학은 우리 일상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었을까요? 한 여대생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치약에도 노벨상 수상의 업적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집 주방에나 있는 눌어붙지 않는 프라이팬도 노벨상의 선물이군요. 유익균과 유해균 연구에서 만들어진 유산균 요구르트도 있습니다. 자동문은 노벨상을 받은 아인슈타인의 연구에서 시작됐죠. 잠시 후 유턴입니다. 최첨단 기기에서 이제는 필수품이 된 내비게이션. 삶의 향기를 더하는 각종 방향제. 그리고 비타민까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노벨상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100년이 되다가 보니까 우리의 그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죠. 노벨상을 모든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거는 논문이라든가 연구 업적이 어려운 거는 사실이죠. 그러지만 그 노벨상의 연구 업적으로 해갖고 이루어지는 결과는 우리한테 직결이 된다.
이를 닫고 아침을 준비하는 일상의 순간에도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응급실에서도 노벨의 유산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인류 발전에 공헌해온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 그들의 위대한 연구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만약 수상자들에게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면 한국의 첫 노벨 과학상에도 길잡이가 돼주지 않을까요? 우리는 최근 50년 동안의 수상자 332명 전부를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상자들의 에세이와 관련 서적, 노벨상 홈페이지 등을 기초로 노벨상을 받기까지 수상자 개개인의 생애 주기를 분석한 겁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노벨상 수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작업입니다. 조사 결과 나타난 노벨 과학상 세 분야 수상자의 평균 나이는 60세였습니다. 그러나 노벨상을 탄 연구에서 처음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낸 때는 36세였습니다. 최초 연구 성과를 내고 학계의 인정을 받기까지 평균 24년이 걸린 겁니다. 노벨상을 받은 뛰어난 연구는 대부분 20대의 연구를 시작해 30대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낸 후 학계의 검증을 거쳐 60대에 수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과학자들에게는 20, 30대의 연구 여건이 가장 중요하며 과학적 성과물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So I started in 1969 and I got my Nobel Prize in 2005. Very few people get the prize before 60. So it takes many years. So if Korea, expects to win one next year, you have to give it time. 독일 남단 바이에른에 위치한 휴양 도시 린다우. 매년 여름 이곳은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됩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린다우 회의 때문입니다. 2차 대전 후 주민들을 위한 노벨상 수상자 초청 강연이 린다우 회의의 시작이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과학을 통해 미래를 꿈꾸게 하려는 자리였죠. 올해도 34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린다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Who just made it very easy to understand science that I don't do it on a daily basis, but they illustrate the direction forward and the things we need to do as the younger generation, and so it's good to get motivation for when I go back to do my research. 세계에서 모인 젊은 과학자들이죠. 과학의 발전은 젊은 과학자들에게 달려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The laureates share their experience with the young scientists and make them understand that there will be a long way to success, and the way has very many elements. It needs compassion, needs engagement, needs commitment, needs endurance. And we think that by inviting young people, we can do very much for the science community by bringing them together with people who have experience. 젊은 과학자들의 열정은 수상자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I think it's probably more important interacting with each other and learning from each other that will have an impact on their career. 대한민국 대표 9명도 린다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의 젊은 과학자들에게 노벨상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주 베이직한 기초 연구가 되게 좀 부족한 편인데, 네, 이번 기회, 그러니까 사실 노벨상은 기초 과학을 하는데 주는 상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게 노벨상거리의 연구다라는 거를 처음부터 알고 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얼마나 이게 대단한 연구인지를 본인이 스스로 깨닫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행사는 수상자들의 강연과 분과별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의 해로 지정이 돼서 한국 대표들에게는 더 의미 있는 자리였죠. 한국의 날 행사도 열렸습니다. 참가 역사도 짧고 아직 한 명의 수상자도 내지 못했지만 우리 대표들의 열정과 실력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케미스트리가 전혀 처지는 건 아니거든요. 테크닉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식적인 마인드면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한국인들이 잘 그런 거를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학부 때부터 이제 트레이닝을 해서 오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노벨상 수상자라는 이름의 무게만큼 많은 경험을 가진 선배 과학자를 만나는데도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그 수명 같은 게 많이 증가하면서 다들 이제 질병이 여러 가지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는 데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언급도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미 했고, 그래서 이제 그것에 관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과학자들의 열정과 실력만으로 채우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과학 선진국의 든든한 지원입니다. I have a lot of freedom to get focuses or set my own focuses on methods I'd like to learn, and he supports a lot of those things I just no one knows in the group, but I want to know. I can do it on my own, and he lets me do it even if there's a lot of time going. I guess that's the most important is the money, and in Switzerland there's lots of money for research, so we can't complain. So we are very lucky with this. 한국의 연간 총 연구개발비는 59억 달러. 과학 선진국에 비해 총액에서도 부족하지만 기업 편중 현상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익 창출이 목표인 기업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기초과학에 투자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한국의 GDP 대비 기업 연구개발비 비중은 무척 높습니다. 앞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이쪽 부분이 아니라 기초 부분에 투자를 좀 더 늘려나가야 되는 게 명제입니다. 그러면은 응용 개발이 약화되느냐? 이제 민간의 영향이 많이 정대되어 있습니다. 개발이나 응용 쪽은 점진적으로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정책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고, 기초는 민간이 기피하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양을 많이 늘려서 적극 투입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봐야죠. 부족한 지원에도 자신들의 해답을 찾아 실험에 매달리는 한국의 과학자들. 언젠가 수상자가 돼서 린다우에 꼭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기다리는 한국. 그렇다면 우리의 연구 현실은 어떨까요? 린다우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던 서울대학교 화학과 박종민 박사의 실험실로 찾아가 봤습니다. 박종민 박사는 현재 감기약과 같은 세포 조절 물질이 인체 단백질과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등에 응용 가능한데 생물학의 화학적 방법을 접목한 새로운 분야입니다. 벌써 7년째 이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끈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10년, 20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이제 그 일은 죽어버리는 거지만. 박종민 박사는 실험실의 최고참이자 흔히 토닥이라고 부르는 박사 후 연구원입니다. 그런데 교수나 연구원을 꿈꾸는 국내의 이공계 연구자들에게는
해외에서의 포닥이 필수 과정입니다. 연구자로 자리 잡고 싶으면 해외에 보통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갔다 와서 그러니까 뭔가 그런 잡마켓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요즘 박종민 박사의 고민도 박사 후 연구를 할 해외 대학이나 연구소를 찾는 일입니다.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큰 규모의 연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로 나가려는 이유입니다. 가끔은 장비가 없어서 필요한 실험을 못하는 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죠. 하고 싶은 연구, 그다음에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는 연구. 이제 거기서 중도점을 찾는 거죠. 왜냐면 아무래도 제 경력 관리에 있어서 뭔가 성과가 꾸준하게 나와야만 이제 저도 그 다음 단계로 연구 책임자로 간다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중도적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은 대부분 연구자들이 갖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미 박사 과정을 마친 박종민 박사의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박사 졸업하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불확실하다는 것, 그리고 1년 안에 성과가 없으면 그 다음 해에 가야 되는 곳에서 이제 제 평가가 달라지게 될 테니까 1년 안에 확 제 이렇게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압박을 받는 편이죠. 성과의 압박. 시간에 쫓기며 실험에 매달리다 보면 지방에 홀로 계신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전화로 안부를 전할 때가 많습니다. 괜찮아. 바쁜 아들이니까 엄마가 다 이해해. 아니 뭐 그래도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럼 빨리 와 지금. 그러고 싶네요. 늘 수제 소리를 듣던 자랑스러운 아들. 쉽지 않은 길을 택한 아들이 안쓰러워서였을까요? 어머니가 기어이 눈물을 보이십니다. 아들. 네. 지금까지도 잘해왔는데. 네. 왜 울어요? 앞으로도 아들이 잘하지 엄마는 항상 믿고 건강하고 항상 네. 건강히 제 신경을 많이 써야 돼. 네. 공부한 12년 힘들었죠. 항상 잘할 거라고 믿어주시니까 그 믿음에 또 부응해서 또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감정이 항상 들죠. 경제적 가치가 최우선인 세상에서 당장 성과를 내기 힘든 연구에 매달리는 일은 스스로의 조바심과 싸우는 일입니다. 여기에 결과에 대한 압박감도 더해집니다. 우리 젊은 과학자들의 현실입니다. 졸업한 친구한테 당장 1년 휴가 안 보이는 사람한테 너 큰 질문을 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가 생각을 했었을 때 남들이 질문해도 큰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그 박사를 막 졸업한 친구들의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마친 후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유학생 수를 나타내는 두뇌 유출 지수. 한국의 높은 두뇌 유출 지수는 우리 과학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학의 해답은 실험실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학문의 경계를 넘어 해답을 구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그렇다면 젊은 과학자야말로 경계가 없는 호기심으로 다양한 실패를 경험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항상 뭔가 지금까지는 기초과학, 순수 기초과학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좋은 이름이 알려진 좋은 논문이나 높은 임팩트 팩터를 가진 그런 논문을 낼 수 있을 만한 연구에만 투자를 해왔었던 것 같아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심포지엄 때문에 그 리켄이라고 일본의 그 의학연구소의 그 견학처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홍보관도 있고 그분이 설명을 해주시는 게 거기에 기본 모토가 Curiosity Driven Science더라고요. 그러니까
호기심에 의해서 그 사이언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네. 저희는 일단은 이제 일단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인정을 해주지 않잖아요. 16명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낸 일본. 일본 기초과학의 저력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일본의 오사카 대학. 이곳에서 특임조교로 일하는 미노시마 박사를 만났습니다. 특임조교는 연구와 학생 지도를 겸하는 한국에는 없는 독특한 직위입니다. 미노시마 박사는 3년 전 린다우에도 참석했던 인정받는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특임조교 역시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직 신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약 기간 동안에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 아래 자유롭게 자신의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満足していますね。やっぱり自分のやりたい研究ができる環境ですので、非常に待遇よりもそういう研究ができるということに満足しています。 특임조교의 월급은 평균 35만 엔, 우리 돈으로 400만 원 정도입니다. 일본 내 평범한 회사원의 월급보다 많은 액수인데 국내 포닥 월급의 2배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연구자들이 해외 유학을 고민하는 데 반해 미노시마 박사는 일본에서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순수 국내파로서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利点に作用することも利点に作用するとは思いますけど、絶対というわけではないですね。その辺は韓国との違いだと思いますね。日本にいても助教にはなれると思いますんで。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연구자들의 일본 내 교수 임용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 역시 이공계 인재들의 심각한 해외 유출을 겪었습니다. 그 후 특임조교라는 안정된 연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젊은 두뇌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었죠. 또 젊은 인재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도 가능했습니다. 일본의 유력한 차기 노벨상 수상자인 오사카 대학의 토시오 야나기다 교수. 세계 최초로 생체 내의 생체 분자 관찰을 가능하게 만든 과학자입니다. 40대 초반에 시작해 지금까지 같은 연구에 매달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私の場合にはそういうふうに40歳そこそこのまだどれほど伸びるかわからないようなその研究者に5年間で20億円とかいうようなお金をかけてくれたっていうシステムがそれだけお金を投資できるかっていうところがやっぱり大事なところ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ね。 무명의 젊은 과학자에게 수백억을 지원하는 건 위험한 도박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결국 또 한 명의 유력한 노벨상 후보를 만들어냈습니다. この若者はいけ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人にやっぱり集中的に投資もするし、だから投資する価値があるかどうか、そういうレベルに行く若者をたくさん作るためにはもう一段下で何をしなくちゃいけないかというと、サイエンスには効率をあんまり考えてはいけない。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일찍 눈을 뜬 일본은 젊은 과학자들의 새로운 연구에 아낌없는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보다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가에 의미를 두는 지원이었습니다. 그것이 2050년까지 3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목표로 하는 일본의 노벨상 전략입니다. 科学に大きな影響を与えられるような研究をやっていくことがノーベル賞につながる
のかもしれないなとは思ってますけど、まあその挑戦っていうよりかは、まあ挑戦っていう感じではないですけれど、いい研究をしていきたいなとは思っています。 일본의 노벨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16명의 일본인 노벨과학상 수상자 가운데 7명을 배출한 교토대학교. 1949년에 일본의 첫 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된 유카와 히데키 박사도 교토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만난 교토대 과학학부 최초의 여성 교수는 뜻밖에도 한국인 유학생 출신이었습니다. 共有結合を作ってしまうことでこれを使ってくださいって言ってそのエンザイムが入ってるあんまり例のないことだと思うので、ましてや海外の方でっていうのはすごい実力のある方なんだと思います。 이제 부임 2년 차인 박소영 교수. 아직은 새내기 교수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하고 있는 연구인 DNA를 사용한 그 비대칭 합성 반응을 시작해서 포닥 3년 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 1월 달에 이제 여기 조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DNA를 사용한 비대칭 합성 반응이란 RNA에 비해 촉매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DNA를 촉매로 활용해 DNA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연구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게 쓰려면 보통 출장을 가야 되나요? 신창 교수지만 그녀의 실험실은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모르겠는데 8년 전이니까 이게 시가로 얼마나? 질량 분석기는 이제 한국 돈으로 환산해도 한 1, 2억 정도 이렇게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공동 장비를 사용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연구비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고액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연구를 스타트했을 때는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팀을 이루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보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DNA를 정말 인공적으로 이렇게 이 DNA 합성기도 국내에서라면 초임 교수의 실험실에서는 갖추기 힘든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갖출 수 있는 것은 일본의 실험실 체계 덕분입니다. 부교수님 지도를 받는 학생? 도제식 교육 제도가 이어지는 일본의 실험실에서는 한 명의 교수가 부교수와 조교수, 대학원생을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진들에게 연구비와 장비를 제공하죠. 혼자서 연구비를 처음에 이제 그 스타트하는 의미에서 신청해가지고 받아서 하려면은 아무래도 액수의 제한도 있고 그런 다 일일이 사서 갖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적지 않은 시간을 요구하잖아요. 그게 짧으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될 수가 있고 뭐 길게는 1년 정도는 그냥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임용이 되게 되면은 그냥 내가 이제 자리를 꾸미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시작하면 되니까 그런 준비에 필요한 뭐 3달이 되든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이제 그런 게 많이 줄어드는 거고. 일본의 실험실 체계는 교수 각자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는 우리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본은 자신들 방식의 장점을 잘 살리고 있었습니다. 若い時にはやはりアメリカのシステム韓国のシステム一人でやるというのが非常にいいなと個人的に思っ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やはり一人で研究費を取ってくるまた研究を立案する研究を実行するというのはなかなか限られたチャンスっていうか少し大変なことがあると研究が滞ってしまうとかそういう、継続性の問題なんかも生まれてくると思うんですね。 일본의 실험실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행정비서제도입니다. 행정비서는 논문 제본부터 열차나 비행기 예약 등의 학회 준비, 회계 업무까지 교수를 비롯해 부교수,
조 교수의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杉山先生の研究が成功するようにいかにそういう環境を整えるかということが私たちの仕事だ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ので、いかに快適に研究に没頭して専念できるか集中できるかというその環境を整えること。 연구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자신의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하려는 배려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를 놀라게 한 건 박서영 교수의 수업 시간표였습니다. 1시간 반씩 일주일에 2번, 단 3시간만 수업에 들어갑니다. 일본의 실험실 시스템이 갖는 또 다른 장점입니다. 한 연구실에 이제 정 교수님 계시고 부교수님이 한 분 내지 2분 계시고 조교수가 있기 때문에 수업도 그만큼 이제 분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 수가 적으면 아무래도 많은 학생을 막 수업을 여러 번 들어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분담을 하게 되니까. 실험과 연구를 위한 최대한의 시간을 보장하지만 성급하게 결과를 재촉하지 않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물론 연구 성과에 따라 승진이 결정되지만 논문의 양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신만의 연구 분야를 개척해서 그 분야의 권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연구라는 것도 유행이 있잖아요. 유행이 있기 때문에 좋은 데 실린 데는 물론 그 질도 중요하지만은 그때 정말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모두의 관심을 끄는 그런 주제를 하면 논문이 더 되기가 쉽잖아요. 빨리 논문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 쉽게 알 수 있는 연구를 택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정말 하고 싶은 연구를 하기에는 여기가 더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교토대의 노벨상 비결 가운데 하나라는 철학의 길. 실험실에서 벗어나 이 길을 걷다 보면 풀리지 않던 문제의 해답이 섬광처럼 스쳐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여유로운 시간은 결국 일본의 과학자들이 누리는 든든한 지원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국내의 연구 환경은 일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국대학교 나노바이오 의학과의 윤보은 교수, 일본의 박서영 교수와 같은 부임 2년 차로 대학원 졸업과 함께 교수 임명을 받았습니다. 윤 교수의 뛰어난 연구 성과 덕분이죠. 이미 박사과정 재학 시절 기존 학계의 이론을 뒤엎는 새로운 발견으로 사이언스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뇌의 비신경세포인 악교세포가 신호물질을 분비한다는 것을 밝힌 겁니다. 비신경세포의 새로운 기능을 밝힌 세계 최초의 연구입니다. 독립된 연구자로서의 새로운 시작. 하지만 어린 제자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스승으로서의 첫 출발이기도 합니다. 특히 과학 분야에서는 특히 여자분들이 또 신경과학 쪽은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전 알고 있어서 그쪽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위치도 되어 계시고 지금은 이제 또 교수님으로서 이제 되니까는 좀 되게 많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같은 여자로서. 그런데 윤 교수의 이동 거리가 유난히 길어 보입니다. 연구실과 실험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건물에는 실험실이 부족해 다른 단과대 건물에 임시 실험실을 두고 있습니다. 실험실을 그럼 나중에 이제 옮겨야 된다는 얘긴데 네. 이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워낙 실험실 세팅에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제 빨리 그 정착할 곳을 자리를 잡아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또 이사 갈 거를 생각하고 있어서 세팅도 다 완전히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연구자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실험실. 그런 만큼 연구의 성패가 결정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윤보은 교수는 아직 제대로 된 실험실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임용을 하실 때 어떤 다 갖춰놓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일단 데려오고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 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시간이 지연되고 돈이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요. 하고 싶은 실험이나 제가 준비하고 있는 논문을 위해서 필요한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갖춰진 것들로 할 수 있는 실험을 하는 거. 그리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재 교수님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국내 초임 교수가 실험실을 갖추는 데는 평균 5년이 걸립니다.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연구에 전념할 수 없는 것이죠. 틈틈이 재임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신규 교원은 2년 후에 재임용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제 말이 2년 후지 1년 반부터 그 심사 프로세스가 시작이 돼요. 근데 사실 지난 학기 정신없이 지나갔고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에 어떤 저의 능력을 보여줄 만한 논문, 프로덕트가 나올지 물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하고요. 한 편의 논문을 몇 개로 나눠 발표하는 소위 논문 쪼개기도 결과물에 대한 압박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거 한 편을 내느냐, 작은 거 여러 편을 내느냐 했을 때 작은 거 여러 편이 평가를 받는 데 더 유리해요. 그래서 편은 수는 늘어나는데 뭔가 질적으로는 그만큼의 성장이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연구 성과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연구에만 전념하기에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의 박소영 교수와 윤보은 교수의 수업 시간표만 비교해도 두 나라 연구자들의 연구 집중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정 업무 같은 것도 막 정해진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부담되는 면이 있고요. 학생 상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교수가 되기 전에는 그냥 자유롭게 찾아오는 학생들을 상담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전담이 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반드시 한 학기에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상담을 해줘야 되고 부족한 시간을 메우려면 결국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실에서 서둘러 끼니를 때우곤 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당황했다가 노벨 과학상을 기대해도 좋을 만큼 뛰어난 과학자 윤보은 교수. 하지만 한국의 초임 교수에게 과학자로 살 수 있는 시간은 너무 부족해 보였습니다. 해가지고 노벨상을 위해서는 훨씬 복잡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제대로 쓰지도 않고. 하지만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젊은 과학자들이 처한 연구 환경의 차이만으로도 많은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은 숫자와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예측 가능한 학문입니다. 그런데 과학을 도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2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시드니 브레너 박사입니다. Well, the idea came because many people who give money for science, increasingly, they don't want to do anything that could fail, has risk. And if we don't do anything like that, we'll discover nothing new. If we only do the things we think are correct, nothing new will be. Casino is gambling, as you know, right? So this then is gambling money for projects. 브레너 박사의 카지노 펀드, 그 안에는 과학이 어떻게 인류의 삶에 공헌해 왔는지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또 그것은 한국의 첫 노벨 과학상에 대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자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차가운 실험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들을 연구로 이끄는 것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열정입니다. 그냥 연구하는 거가 즐겁고 그리고 그 제가 하는 연구를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할 수 있으면 되게 더 행복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연구가 실제로 사람들한테 일종의 감명이라고 해야 되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얻는 하나하나의 그런 뭐랄까 희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지루함을 느끼기보다는 그런 희열에서 오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아마 이 길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퍼즐 맞추면 딱 생각한 대로 맞추다 마지막 한 조각을 딱 놓을 때 되게 그 희열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맛에 하는 것 같아요. 어깨신. 과학자들을 이끄는 희열, 그 즐거움은 자유로운 연구가 보장될 때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친구들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누가 하라고 누가 말고 언제 왔냐 언제 갔나 필요 없이 너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할 수 있는 데까지 찾는 거는 저는 가끔 그래서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축복이 있고 그런 친구들은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 줘야지 되게. 노벨상에 대한 우리의 고민은 결국 우리 과학기술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노력과 고민입니다.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넘치는 젊은 과학자에 대한 조바심 내지 않는 지원이 보장될 때 자신이 가진 의문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행복한 젊은 과학자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 힘이 곧 대한민국 기초과학의 힘이 돼 노벨 과학상에 대한 우리의 오랜 도전도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단한 연구의 과정, 우리 젊은 과학자들의 실험실에 유레카의 황홀한 순간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애한테 도전들이 약한 걸 넣으면 공부를 잘하게 돼요? 박사 이렇게 논문 작업해. 박 박사 박 박사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영광입니다.